안녕하세요. 네, 좀 오늘 설명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전자신고 발급 대상자 있죠? 네? 네, 전자신고 발급 대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제가 2억이라 했어요, 2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 있죠? 6월 이게 경과기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말로 좀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3억까지가 언제까지냐면 여러분들 6월달까지 6월달 22년 6월달까지는 우리 교재 써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22년 6월까지는 3억까지 7월달부터는 2억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억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 우리 시험까지 6월달 시험까지는 3억 아시죠? 7월달 시험부터는 2억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사업자 아시죠? 암기 좀 부탁드릴게요 암기사항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그 개정이 돼가지고요 뭐가 되게 됐냐면 우리 출제범위 있죠 출제범위에 그 전자신고를 하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을 좀 나중에 좀 이따 보시면은요 그 우리 출제 그 하는 방법 있죠? 어떻게 하는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별도 설명드리긴 할 거지만 나와 있습니다. 단톡방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다음 주에도 여러분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아마 다음 주가 연말정산 끝나고 이제 기출문제 풀식인데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돼요. 방법을. 나중에 아까 전자신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마감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외우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뭔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딜 계속 클릭하네 그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신고도 해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짜증나지만 그렇죠? 그거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일단 그 정도만. 그래서 꼭 여러분들 그 방금 제가 올린 거 있잖아요. 단톡방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아시죠? 그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걸 좀.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저번에 했었죠 여러분들 그 전자 신고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자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자 신고하는 게 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실무사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건 처음이어가지고 갑자기 이래야 되죠. 일단은 그 방법은 외워주시기만 하시면 되니까 뭘 마감해서 어떻게 파일을 변환하고 그런 것들만 여러분 외우시면 되고요. 자,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소득세에서요. 오늘 거의 하는 게 15점짜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기가 전부 다. 연말정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너무 중요한 것이 자, 우리가 저번에 그 소득세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2배4 금연기라고 해서 우리가 신고해야 될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이라 했었죠. 그죠? 그거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알고 계시 나중에 실제 업무하실 때나 혹시라도 신고하실 때 뭐 근로소득자분들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만 맞죠? 혹시라도 내가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아시죠? 홈택스 가서 신고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라고 할 때 요거는 여러분 챙기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 알아서 받아 먹으셔야 돼. 내가 요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를 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를 뺄 수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야 세금이 줄어요. 저도 예전에 뭐 이런 거 잘 몰랐다가 세금이 왕창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잘 알아주셔야 돼. 이런 거 지금 하시는 거 시험도 중요하지만 실제 업무할 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소득세 하실 때 신고. 자 보시면 일단 여기 종합소득 공제 있죠 여러분들 여기는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아시죠? 빼주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인적공제 있죠 그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말정산 쪽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대부분 받아요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자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인적공제거든요. 첫 번째가. 아시죠? 저희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얘기하면.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인적 공제는 말 그대로 부양 가족을 고려해서 빼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부양 가족은 당연히 내가 부양 당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양할 가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인적 공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기본 공제라는 게 있고요. 이 기본 공제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부양 가족을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인당 150만 원을 빼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이제 내가 이런 부양 가족이 몇 명 있고 내가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 얼마를 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좋죠. 맞죠?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본인 공제인데요. 여기서 본인 공제 항상 제가 앞으로 본인이다라고 하면 항상 접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내 기준 아시죠? 자, 그래서 일단 본인 공제는요 나니까 그냥 빼주는 거예요. 나니까. 아셨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50만 원은 기본적으로 뺍니다. 아셨죠? 나는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존재하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연령은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연간 소득이라고 돼 있어요. 연간 소득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소득 금액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소득, 총 수익 금액, 소득 금액이 다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맞죠? 우리가 소득은 그냥 내가 신고를 안 하는 소득이더라도 그 소득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용직 근로소득이 10억이에요. 그럼 소득은 10억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일용직 근로소득은 신고하는 소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소득 금액은 신고해야 되는 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유념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총 수익 금액은 비용, 신고할 소득은 맞지만 비용을 빼기 전이고. 그건 아시죠? 그다음에 소득 금액은 비용까지 뺀 후에 신고할 소득이었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소득 금액은 비용까지 차감한 후에 신고할 소득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일단 나니까 본인은 나이하고 소득 금액을 다 안 따집니다. 아셨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인데요. 배우자는 뭐 남편 또는 아내가 되겠죠. 그죠? 자, 배우자는 나이를 안 따집니다. 일단은 나이를 왜 안 따지는지 설명하겠지만 배우자는 나이를 안 따지고요. 나이를 안 따지지만 배우자가 내가 부양해야 될 배우자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소득 금액은 전부 다 100만 원 이하거든요. 여기에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는 도대체 뭐냐 보시면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그 인적 공제를 할 때 특히 연말정산, 이 인적 공제는 연말정산하고 무조건 관련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인적 공제에서 우리가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할 때 그 소득 금액은 뭐냐면 종합소득 금액만 되는 게 아니에요.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우리가 원래 소득 금액, 소득이 8가지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그 중에 종합소득이 6가지고요. 그렇죠? 그 6가지 가지고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2가지 소득 금액도 해가지고 총 8가지 소득 금액 가지고 100만 원 이하의 부과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죠?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꼭. 그래서 여기 종합과세라고 아예 돼 있죠, 여러분들. 맞죠? 종합과세니까 신고할 소득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신고할 소득 8가지 소득 금액 합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외워주시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우리가 신고할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럼 걔네들 제외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외라는 말은 여러분 소득 금액이 0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만 있다면 우리가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당구장 표시는 뭐냐면 내가 근로소득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근로소득밖에 없대요. 근로소득밖에 없으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첫 두 줄이 원칙. 근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대요. 아시죠?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같이 있으면 그때 위 원칙 요건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은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딱 하나만 있었을 때 그때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죠. 우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총 급여라는 건 비용 빼기 전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비용까지 뺀 후의 숫자를 아마 근로소득 금액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혹시 좀 기억나시나요? 이거였나? 이거 좀 외워달라고 했었는데요. 기억나세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우리가 얼마를 빼주냐면 총 급여액의 70%를 비용을 빼줬었잖아요. 이거 안 했었나요? 안 했었구나. 죄송해요.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사항. 총 급여가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건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는 거다라고 했었죠. 맞죠? 우리 근로소득 공제가 총 급여의 일정 퍼센트를 추정해서 비용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외우실 건 얘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 목적상. 그래서 500만 원 이하면 우리가 얼마를 추정해서 빼주냐면 70%를 추정해서 빼줘요. 근데 대입을 해보면 총 금액이 500입니다. 500만 원에 70%니까 350만 원 빼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게 하면 근로소득 금액은 환산하면 150만 원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이것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여기 총 급여가 딱 500만 원 이하면 우리가 비용을 뺀 후에 신고할 소득인 근로소득 금액으로 판단한 15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소득 금액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시죠? 근데 다시 근로소득하고 다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이때는 예외가 아니라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8가지 소득 금액 100만 원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 암기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양가족 공제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부양가족은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 중학교 때 막 숙부, 백부 막 이런 거 막 찾아나가지고 막 백부가 뭐 숙부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국어 시간에. 맞죠? 근데 여기서는 좀 용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내거든요. 그렇죠? 용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실기할 때 공제를 걸 때 필요해요. 용어가. 아시죠? 자, 일단 부양가족 공제는요. 일단은 배우자도 돼요. 배우자의 부양가족 됩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 돼요. 아시죠? 물론 중복은 안 돼요. 내가 빼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빼고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빼요.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빼는 게 제일 장땡이거든요. 그렇겠죠. 세금을 많이 줄이니까. 진짜. 싸우지 마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또 배우자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아시죠? 항상 소득금이 많은 사람이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부양가족 공제인데 여기 부양가족 공제를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나이랑 소득금이 다 따집니다. 여기 기본 문제에서는요, 아시죠? 나이하고 소득금액을 다 따져요. 소득세가 높다 보면 진짜 외울 때 너무 많아요. 저쪽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문제. 그죠? 나중에 신고할 때 세금을 내가 100만 원을 더 내냐, 눈물이 앞을 가리냐, 아니면은 행복하냐, 그거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자, 해보자. 자, 일단은 여기 직계존속 있죠. 직계존속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본인 있죠.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 있죠. 위로 두 칸까지. 그러니까 위로 한 칸이면 아버지 어머니, 맞죠? 또는 장인 장모님,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셨죠? 위로 두 칸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에서는 나이는 60세 이상이셔야 돼요. 60세 이상이시면 주로 정년 퇴임하실 나이, 은퇴하실 나이, 맞죠? 그래서 60세 이상이면 내가 부양해야 될 나이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셨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순재 선생님이에요. 유색이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럼 부양을 당해야죠, 여러분들. 그거만 행복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부양가족 소득금을 다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죠? 자,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낸 적이 있어가지고 설명만 드릴게요. 말로 떼울게요. 두 번째 점이에요, 두 번째 점. 자, 들어보시면 두 번째 점을 읽으시면 그냥.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계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돌아가셔서 살아계시는 부모님 계시죠? 어떤 사람이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재혼을 하시게 되면 계부나 계모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그 계부나 계모가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의 요건을 만족하면 그때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되셨을 때 우리가 참고하자. 그래서 말로 표현하자면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 93인가? 나중에 풀어보실 거야. 아시죠? 여기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반대예요.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로 두 칸까지. 아래로 두 칸까지. 그럼 아래로 한 칸이면 누구죠?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로 한 칸? 자녀. 그쵸? 자녀. 그 다음에 두 칸이면 손자. 그렇죠? 그래서 직계비속과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건 가슴으로 나오는 자식 입양자 세트에 직계비속하고 입양자가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직계비속하고 입양자는 일단 20세 이하야 돼요. 20세 이상면 나 본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는 자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님 오시고 쓸모없는 자식 20세가 너무 많게 죄송해요. 그래서 농담. 여기서 여러분 나이 계산은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 나이 아니에요. 아시죠? 나중에 나이 계산하는 거 설명드릴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긴 해요. 나중에 연말정산 때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2022년도 있죠. 그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 그냥 빼시면 돼요. 만 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우리나라 나이 아닙니다, 절대. 자, 그래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이 더하기 100만 원 이하를 충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왜 배우자의 나이를 안 따지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배우자의 나이를 따지면 20세 이하랑 결혼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결혼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신혼을 가는 게 아니라 깜빡 가겠죠, 여러분들?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랑 결혼 어떻게 돼요? 아내가 죽으려면 저 배우자가 결혼했는데 바로 죽으려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 따져 나이를 재미없죠. 지금 들어가는 건데. 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 여기서 형제자매는 여러분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돼요.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형제자매는 이 둘을 짬뽕하는 거야.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가끔씩 여기 교집합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20세부터 60세 요 사이다.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20세 이하 내지는 6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는 21세부터 59세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외우시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형제 자매죠. 우리가 형제 자매는 나의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요거 있죠. 며느리하고 사위 있죠. 며느리하고 사위는 아예 나이하고 소득 금액을 따지지도 않아요. 여기는 며느리 사위,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며느리하고 사위예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사위, 삼촌, 고모, 조카 이쪽은 나이하고 소득 금액도 안 봐요. 그냥 공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들을 시험에 낸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입력을 안 하시는 겁니다. 안 되거든요. 아시죠? 묻지도 하시도 않고. 근데 가로는 여러분들 가로를 내실 분 되게 궁금하신 분이에요. 뭐냐면 내 직계비속도 장애인. 내 직계비속이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배우자도 장애인. 그런 분들 좀 많죠. 이건 좀 현실적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볼 때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분들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직계비속도 장애인 그리고 배우자도 장애인이면 그때는 며느리하고 사위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을 해요. 아시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며느리하고 사위가 장애인이면 안 돼요. 그렇죠? 직계비속도 장애인이어야 돼요. 며느리하고 사위만 장애인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렇죠? 이걸 내실 분이 되게 궁금하신 분이죠, 맞죠? 거의 막 예전에 한번 옛날 옛적에 좀 되게 불우한 환경을 사신 분이 계셨어요. 휴재형들 중에 사망을 2명 하고 장애인이 2명이고 난리 부수났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잘 쫓아하진 않아요. 자,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4번 우리 수급자는 안 내니까 장애인은 좀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발언은 절대 장애인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항상 요거를 항상 입 밖에 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어떤 이제
이 같은 걸 껍질에다가 안 만드는 거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20세 이하 6살 된 아들 정상적인 장애인 아닌 일반적인 6세 아들하고 장애인 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세 넘으신 장애인분이 좀 약간 비슷하죠. 비하면 안 따르다 말 꺼냈어요 여러분들. 네, 이걸 나이 장애인 여기 나이 요건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장애인은 여기 기본 공제를 할 때만큼은 나이를 안 봐. 아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얘예요. 앞으로 여러분 장애인은 여기에서만 나오고 부양가족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할 연말정산 있죠. 여기 연말정산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적공제 쪽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부양가족은 나이 소득금이 다 따지죠. 보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하는 연말정산은 어느 하나도 안 따지는 동네도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안 따지는 동네도 있어요. 실제로. 아시죠? 그러면 지금 하는 인적공제하고 나중에 하는 연말정산을 둘 다 우리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우실 때는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나아요. 장애인은 요건이 한 단계씩이 완화를 줍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둘 다 대비하시는 게 아셨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장애인하고 수급자 안 나오니까 보시죠. 장애인은 요건이 한 단계씩 완화가 되고 장애인이라고 주면 반드시 여러분 장애인 표시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면 장애인은 별도로 연말정산 때 거는 날이 별도로 있어요. 아셨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 일반 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곳에 넣어서 점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위탁 가지고 시면 안 될 겁니다. 내가 남의 자식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안 냅니다, 시험에. 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부양가 쪽의 범위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나이랑 소득 금액을 다 만족하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12월 31일 현재 여기 있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됩니다. 여기 있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띄워보면 같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그런 것들 있죠. 만약에 예를 들면 배우자하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럼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가는데 12월 30일 날 헤어졌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거 해주시고 보시죠. 일단.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우리가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있죠. 내가 본인이 결혼을 하고 나면 책임져야 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 그렇죠? 그리고 직계비속. 자녀가 직계비속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결혼한 뒤에 책임져야 되는 부양가족은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요. 무조건. 아셨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아내가 있대요. 근데 아내가 지금 외국에서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표상에 등록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꼭 외워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외워주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직계 존속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잘 안 되니까.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는요. 요게 핵심이에요.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를 하고 있어야 생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나이하고 소득 금액을 만족하시는 부모님 있죠. 그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하신대요. 그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이용할 때는 우리 시험은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없으면 그냥 외국에 따로 사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그 직계 조속은 안 된다라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 반드시 시험 엄청 많이 됐어요. 우리 좀 이따가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계 조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유념하시는 1, 2번 잘 외우셔야 돼요. 1, 2번 잘 반드시 외우시고 네, 동그라미 3번은 외우실 필요 없죠. 나머지 형제자매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편을 갖추겠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아까 했던 대로 넘어가고 이제 추가 공제. 네. 추가 공제. 아마 2교시 때 실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2교시 때 실기하고 그다음에 3교시 다시 연말정산 관련된 거 하고. 자, 이제 추가 문제입니다. 추가 문제. 추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빼주겠다라는 거 우리가 추가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실 게 뭐냐면 우리가 추가 공제를 말 그대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고 추가 공제가 절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 여기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60세 이상이신데 소득 금액이 너무 많으세요. 그럼 기본 공제가 탈락이시잖아요. 그럼 여기 추가 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자, 일단 우리가 경로우대 공제라고 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1인당 100만 원씩 해주겠대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업무하실 때 도움 받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 공제 바로 좀 외우시면 추천드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 원을 해준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나중에 그 장애인 걸 때요, 우리가 1번 장애인인지 2번 장애인인지 3번 장애인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서 입력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시험에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일반적인 장애인분들 이쪽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피해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장애가 되신 분들. 맞죠? 베트남이라든지 뭐 6.25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중증 환자. 이렇게 별도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1, 2번은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추가 공제는 중복이 됩니다. 아시죠? 중복이 돼서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70세 이상이시면서 장애인이라고 둘 다 가능하신 거예요. 아시죠? 다 하셔야 됩니다. 해당이 되면. 자, 근데 가로 3번과 가로 4번은 나밖에 안 돼요. 다른 부양가족 안 됩니다. 가로 3번 여기 부녀자 공제하고요. 가로 4번 한부모 공제는 내 부양가족이 받을 수 없어요. 나만 받을 수 있어요. 나만. 외워주셔야 돼요.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부녀자 공제는 뭐냐면 거주자 본인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부양가족 중에 여성이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여기 거주자 본인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여성. 아시죠? 여성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서민 여성밖에 안 해줘요. 그 말은 뭐냐면 소득 금액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시험에 소득 금액 가지고 장난을 좀 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본인이 여성인데 그냥 여성이 아니라 여기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서민 여성이면서 힘든 여성을 힘든 여성. 서민 여성이면서 힘든 여성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있으면 힘들죠? 여러분 여성이에요. 누가 있으면 힘들어요? 응? 누가 있으면? 여러분이 결혼하셨어. 누가 있으면 힘들어요? 남편, 자녀. 여기서 남편. 이제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머니들 잘 맞추죠. 어머니들. 완벽하게 어머니들. 누가 있으면 힘들어요? 어머니들 무슨 남편이 그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자녀요. 그죠? 결혼하신 분들이 이건 잘 맞추십니다. 이거는 진짜 농담조가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면 어리신 분들은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자녀라고 많이 하시고 어머니들은 주로 남편, 이후동성 여기 어머니들 다 큰 애기 그죠? 그래서 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녀자 공제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 금액 안 따져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무조건 부녀자 공제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게 일단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은 맞아요. 만족을 해야 돼요. 남편의 소득금액 안 따진다라는 거 분자 공제할 때만큼은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아니면 내가 배우자가 없어요. 그럼 힘들려면 내가 챙겨야 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힘들죠. 그죠? 여기 뭐냐면 내가 챙겨야 되는 부양가족이니까 일단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모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세대주로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1 또는 2예요. 그렇죠. 일단 위의 요건 무조건 만족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일 때. 1 또는 2. 아셨죠? 네, 그리고 부녀자 문제는 1년에 50만 원 주세요. 50만 원. 그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부모 문제, 한부모 문제. 자, 한부모 문제는 뭐냐면 이름 자체예요. 한부모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부모입니다. 본인이 부모. 아까 나 여기 3, 4번 4개 중 4개 중. 그렇죠? 그럼 본인이 부모인데 한부모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몇 명 있어야 돼요? 몇 명? 부모 몇 명? 우리나라는 일부 갖춰지는 않아요. 부모가 3명 이상은 안 돼요. 좀 이상해. 그러니까 여기 중동이나 가능한 거 중동이나. 그래서 여기서 한부모라는 건 내가 부모님 입장인데 한 명이 없는 거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배우자가 없는 자. 주의하실 건 뭐냐면 남자도 배우자는 없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한부모 문제는 남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부모 입장에서 내가 한부모예요. 근데 내가 부모 입장에서 배우자가 없는 거고 일단. 그리고 부모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여기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부모 요건. 한부모 요건 1, 2번 둘 다 만족해야 된다. 자, 근데 왜 3, 4번이 왜 중요해요? 보시면 자, 여기 우리가 부녀자 공제하고요 한부모 공제가 중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되면 한부모가 금액이 크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고요. 한부모는 해요. 아시죠? 조심하실 게 뭐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남자가 나왔어. 남자가 나오면 패스를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왜 계시냐면 부녀자 문제를 내가 너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일단 본인이 남자가 나오면 일단 안 봐요. 부녀자고 탈락이네. 여성이네? 패스. 알고 보니까 배우자가 없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막 자녀가 있어요. 한부모 문제가 일단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본인이 남자든 여자든 한부모 문제를 일단 무조건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한부모는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본인이 남성이면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본인이 여성이면 일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인지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꼭 한부모 문제를 먼저 따지시는 습관을 기르셔야지 이거 안 따지시면 바뀌실 확률이 은근히 있어요. 아시죠? 제일 짜증나는 분들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유념하시고 요거 나오면 거의 틀려요.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인적공제 판정 시기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요. 아시죠? 12월 31일 전에 배우자가 이혼했습니다. 그럼 배우자 문제 못 받는 거예요. 아시죠? 12월 30일 해가 부양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언제 이혼하면 될까요? 부녀자 문제, 배우자 문제 바꾸죠. 웃으신다는 거? 이제 배우자 문제 바꾸고 싶어요. 그럼 1월 1일 날 그때 이혼하면 되겠죠. 꿀팁. 야, 서로 간에 기분이 뭐지 상했어. 야, 우리 서로 간에 1월 1일 날 이혼하자. 우리 배우자 문제 받자. 그런 대화하는 사람들 어딨어? 여러분들. 새로 사는 가족도 아니고. 그죠? 그렇지 않겠지만 장난치는 데가. 자, 그 다음에 또 예외 이것도 시험에 냅니다. 가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12월 31일 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럴 수 있죠. 뭐냐면
도중에 사망하신 거예요. 딱 12월 30일에 돌아가신 건 없죠. 일반적으로 근데 경찰 안에 12월 30일 진짜 그런 사람 못 어떻게 그렇죠. 조절하면 신 그죠? 또는 12월 31일 전에 장애가 치유가 된대요. 장애인에서 벗어난 거죠, 여러분들. 예. 그럼 조심하실 게 뭐냐? 법무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하기 전날 또는 장애가 치유되기 전날의 상황에 의해서 판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배우자가 죽었어요. 9월 30일 날. 배우자 공제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이거 법무부가 이해가 되신다면 받아요. 왜냐면 9월 30일 날 사망했으면 전날인 9월 29일 배우자가 살아있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 다음에 장애가 9월 30일 날 치유가 됐어요. 그럼 치유되기 전날이니까 9월 29일에 상황에 따라 판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해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마시고 동그라미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요건 하루라도 들어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뜻인데 이걸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원래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입력을 할 때 얘를 입력을 해야 돼요. 뭐냐면 자녀세 공제. 금액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이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맞죠?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자녀세 공제도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뭐 사업소득자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 일반적으로 많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근로소득자였다가 나중에 사업소득만 있을지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다라고 하면 우리가 근로소득 없는 자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요. 자, 자녀세 공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자녀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 자녀. 여기서의 자녀는 내 자녀냐 아니냐의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자녀세 공제 대상자냐 아니냐의 뜻이에요. 보시면 여기 뭐 보시죠. 여기. 일단 만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7세 이상부터 20세 이하. 왜냐? 우리가 그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나라로부터 자녀 수당을 받아요. 그렇죠? 수당을 받기 때문에 여기 자녀세 공제하면 이중으로 꿀 빠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꿀은 못 빨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럼 반대로 7세부터 20세까지 자녀 수당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세 공제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이거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컴퓨터가 알아서 나이랑 이런 것들 입력을 하면 주민번호 입력을 하면 이게 7세 이상이면 자녀의 동그라미 치고요. 7세 미만, 6세 이하부터는 동그라미를 안 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건드리세요. 엄청나게 건드리세요, 실제로. 왜냐하면 거기를 자녀라고 나중에 알고 계시는 분들 꽤 많아요. 실제로 거실 때. 자녀의 동그라미가 안 되지? 그건 자녀세 공제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걸어주는 일 하시면 됩니다. 그걸 건드리시면 오히려 가볍게 되거든요. 아셨죠? 분명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입양 세액 공제는요, 뭐냐면 이거는 전산세무 이익금을 일반적으로 줄 거예요. 내가 이제 올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세금을 빼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들어보실 게 뭐냐면, 자, 내가 자녀가 한 명 있었대요. 자녀가 한 명, 그렇죠? 자녀가 한 명이 있었는데 올해 출산을 한 거야, 처음. 그럼 이가 첫째냐, 둘째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출산을 처음 했으니까 첫째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자녀는. 그죠? 또는 내가 자녀가 한 명 있었던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니까 이 자녀는 두 번째 자녀, 출산한 두 번째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후자입니다, 후자. 이 자녀가 내가 올해 출산했을 때 몇 번째 자녀를 출산했는 뜻이야. 그래서 올해 처음 출산, 그 뜻이야. 그 뜻 절대 아니에요. 아셨죠? 올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내 자녀 중 몇째냐는 거예요, 몇째. 그렇죠? 그럼 자녀가 첫째가 있던 상황에서 둘째 자녀를 입양하고 출산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쉽게 해보시면 입력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사원 등록 메뉴인데 여러분들 이게 사원 등록 저번에 한번 기본사항을 입력했었죠. 기본사항. 맞죠? 퇴사한 사람이 있고 퇴사날짜 이런 것들 입력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부양가족 명세라는 탭이 있어요. 이 부양가족 명세. 예. 그 부양가족 명세라는 탭이 우리가 인적공제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됐죠? 보시면 여기. 자, 여기 연말관계는 우리가 입력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연말관계는 어디 보고 입력하시면 되냐면 여기 중간쯤에 있는 당구장 표시를 보시고 어디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번호 누르시면 돼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언급 없는 거 그냥 알아서 여러분 문제에서 다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인데 여기에서 기본 공제 위쪽에 부 있죠. 부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이나 소득금액 만족 못해서 그 뜻이고, 그 다음에 2번 배우자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 대상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예요 라는 뜻입니다. 절대 내 배우자의 그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20세 이하는 먼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20세 이하냐 아니면 60세 이상이냐 아니면 장애인이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뜻입니다. 그 뜻.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있죠? 여기까지가 방금 배우셨던 추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게 자녀, 출산 입양 이렇게 있죠? 여기에 있는 자녀가 아까 했던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의 그 뜻이고요. 출산 입양에 있는 출산 입양 세액공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이 중요해요. 자,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10분 쉬셨다가 10분 쉬셨다가 12시 55분에 실제로 여러분들 입력을 같이 해볼게요. 10분 쉬겠습니다.